네, 예고해드린 것처럼 긴급 진단으로 오늘 신투리 있는 긴급 구성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공포가 우리 시장 먼저 선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되겠죠. 자이언트 스텝에 의해서 더 악화 일로로 치닫을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시장이 연속된 하강 모드에 반대 매매마저 나오다 보니까 아픔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야간 선물로 오르고 있고 중국 증시는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플러스를 보이는데 우리 시장만 1.5%, 2%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도 사실은 약보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또 고유 리스크가 부각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더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세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봅니다. 신광섭, 조기준 MBM 골드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이 사실 오늘 이렇게 2% 가까이 하락할 줄은 사실 좀 예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는 좀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 중국 증시는 또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 중국의 상승에 반등에 힘을 얻어서 1%의 하락이 아니라 1%의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시초가부터 계속 밀리고 있는 게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고 기관의 로스컷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긴급 진단인 만큼 이번 주에만 코스피 기준으로 5%가 급락을 했는데 두 매니저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틀 동안 좀 힘드셨죠? 어떻게 대응했는지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한번 얘기 부탁드릴게요. 뭐 힘들었죠. 지금 뭐 다 똑같은 입장인데 다행인 거는 이제 어제 이제 뭐 방송 중에 원준이 이제 10몇 프로 이상 오르면서 예,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권으로 해서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무증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승을 해서 이제 현금화하면서 이제 그 현금화 중에 일부는 오늘 이제 하이브가 사실은 해체가 아닌데 개별 활동으로 가는 거고 단체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좀 과하게 빠진 것 같아서 저점에서 한 14만 원대 한번 매수를 하고 뭐 단타로 매수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강한 심장인데요. 아니 제가 강한 심장. 해체가 아니고 이제 개별 활동으로 하고. 해체 아니라도 보면은 빠지는 게 결국은 단체 활동을 못 한다라는 거는 오프라인 활동 되게 이제 월드 투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뭐 2명이든 3명이든 뭐 이런 식으로 활동했다가 유닛으로. 네, 그래서 유닛 활동을 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뭐 단체가 뭐 끝났다고 그래서 다 BTS가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좀 과한 하락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단타 드래그하면서 지금 시장 관망하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광섭 교관님. 네, 오늘은 매니저로 다시 또 복귀하셨는데 이틀 동안 좀 힘드셨죠? 네, 뭐 다 똑같은 심정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분적으로 버릴 종목은 과감하게 버리는 부분들을 오늘 오전까지도 진행하고 왔다.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하락장이 사실은 이제 지난번부터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CPI의 충격부터 해서 블랙 먼데이까지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특히 또 오늘은 좀 황당하실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그래도 저점 부근에서 다시 좀 반등이 약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상해 종합이 1% 넘게 급등 마감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의 그 공신부라고 하죠. 우리나라 치면 산업부에서 그 차관급의 인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지금 중국이 전기차 판매 순위가 글로벌 1등이지 않습니까?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을 올해 연말까지인데 이거를 내후년까지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중국도 급등 마감했고 지금 뭐 중국도 약간 좀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1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좀 처참하게 좀 무너지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중소형주들 5천억 이하짜리 종목들이 오늘 기본적으로 5에서 7% 정도는 줄줄줄 흐르고 있는 상태고 오늘 아까 그 조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이브 또 어제 그 하이브 방송 보신 분들 아미 팬분들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급락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짙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가 시장이 포트를 리밸런싱을 좀 부분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삼국지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읍참마속이라고 해서 울면서 마속을 뱉다. 이런 심정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부분적으로 나중에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올라오지 못할 그 종목들을
과감하게 조금 이제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네, 모를 정도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이제 철저히 진행을 했다라는 대답을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증시 격언에 이제 손절이 나오면 또 아니면 증시의 어떤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손절 물량이 나오면 뭐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2,450이 이제 깨지다 보니까 좀 공포가 조금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 요인을 좀 점검을 해보고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 하락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건 또 긴축이라는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빅 스텝은 50bp고 자이언트 스텝은 75bp 이상, 뭐 1%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가 특히 더 빠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가장 큰 게 우리나라는 이제 뭐 다른 나라랑 다른 이제 코로나 이제 악재는 똑같이 겪었고,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같이 겪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G엔솔 100조라는 폭탄이 터지면서 이제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LG엔솔 악재와 더불어 이제 그게 소화하고 1월달에 그 소화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금은 현재 코로나 악재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 있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공포는 보이지 않는 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지금 현재 조금 이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냐 싶고, 사실은 이제 작년 한 해 이제 살펴보면 기관이 안전판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사실은 외국인들이 42조밖에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65조를 작년이랑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관이 45조 팔았고 외인이 24조 팔았는데 올해 지금 현재 외인이 18조 팔았는데 기관이 10조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작년하고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합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42조 팔았고 기관은 65조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훨씬 더 외국인보다 더 많이 팔았고 그거를 지금 106조를 개인들이 다 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연기금도 사실은 미미하게 지금 계산을 해보면 뭐 3천억, 1,000억밖에 매매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안전판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개인들이 지금 현재 바치는 상황이고, 이 투매가 사실은 기관에서 시장에서 3번 정도 투매가 나오면 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3번 더 나온 것 같거든요. 매달 투매가 나온 것 같은데 정말 5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반대 매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당하지 만큼 당하지 않았나. 사실은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 자체가 저점은 아니거든요. 52점 신고가는 아닌데 대한민국만 52조 신고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키 맞추기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올라가든지 뭐 일본이나 대만이 빠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우리나라 자금이 외국인들한테 간다고 해도 기관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 자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환매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현금으로 들고 있거나 해외 투자를 했거나 그거를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구간은 과매도 구간이 아닌가. 과매도.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긴축이라는 게 뭐죠? 코로나 팬데믹 때 과도하게 낮춰놨던 금리, 더불어서 뭐 보조금까지 주면서까지 소비를 활성화시켰던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약간 뭐하게 생각하면 코로나 때 올라왔던 부분에 뭐 일정 부분은 좀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렇게까지 우려스러워야 되나? 물론 고점에서 이제 좀 주가에 진입하신 분들은 상당한 손실을 봤지만 과도하게 이 긴축으로 인해서 침체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더 투매를 유발시킨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작년부터 좀 조심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또 약간 생각을 바꾼 입장이긴 하거든요.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너무 과도한 그런 스탠스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전까지도 리스크 관리를 하신 우리 신광석 매니저님은 시장 하락 요인과 그 진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뭐 제가 인간 지표 휴먼 인덱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긴급 진단을 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러다가 긴급 진단을 하자라는 이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내심 기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긴급 진단을 하고 나면 바닥이 오긴 왔거든요. 하루 이틀 뒤에 바닥 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작진이 전화 왔을 때 그렇지 긴급 진단해서 바닥 만들자 뭐 이런 생각도 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하락하신다고 하니까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우리가 대중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중국 쪽에다가도 사실은 비중을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저는 그런 숫자로 봤을 때는 동일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인플레는 현재 2.1% 정도 유지하고 있고 뭐 미국은 8%에서 고점에서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굳이 한다고 하면 부양책을 중국에서 더 많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중국 증시에 투자하기가 가장 두려운 원인이 바로 공상당 리스크지 않습니까? 갑자기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헝다도 잠잠해졌지만 아직 해결된 부분도 아직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악재라서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중국에서 어제 공신부 차관급의 인사가 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장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서 뭐 미국이 좀 아무리 빠져도 그래도 우리가 중국장이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중국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중국이 좀 이끌어가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쉽게 해서 커버를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그 기대가 깨졌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시작하자마자 선물을 매도를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뭔가 좀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선물 매도 나오니까 현물에서도 계속 자연스럽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일단 최근 시장 하락 요인은 뭐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뢰성을 잃은 거죠. 바로 이제 위험 자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 자산이 급락이 나오는 부분들. 이게 뭔가 이제 자산 시장이 붕괴되는 그러니까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루나 사태 아실 겁니다. 루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주말 동안에는 이더리움에서 뱅크런 관련된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벌써 뭐 엄청나게 빠졌죠. 2,000불 좀 깨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화면 보면서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현재 상황을 재미있는 그림으로 한번 묘사를 해드릴 텐데 화면 보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내일 모레죠. 목요일 새벽 3시에 이제 결정을 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FOMC에서 과연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뭐 50pp는 기존대로 유지는 하되 뭐 75pp라든지 100pp 오늘 또 갑자기 또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건드라크라고 이제 채권왕 있지 않습니까? 건드라크가 뭐 6월, 7월 달에 200pp 정도 올려야 된다는 식으로 뭐 얘기도 트위터도 방금 남겼더라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파월 연준은 진땀 흘리고 있죠. 50pp로 갈지 75pp로 갈지 어쨌든 리세션은 피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릴지 안 걸릴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 시장도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스닥이 2% 이상은 저는 급등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반등이. 근데 어제 딱 분위기를 딱 새벽까지 지켜본 결과 어떤 분위기를 도출했냐면 매수세가 실종됐다. 매수 심리가 실종된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저 그림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죠. 투자자들도 50pp로 할지 75pp 이상으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매수세가 실종되는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 나왔고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게 포함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제 한은에서 금융위원회 위원회 분들하고 또 만나면서 환시 개입이라는 이런 거 얘기했지만 7월, 8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받는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리스크죠. 가계대출 문제도 상당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많이 세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결론을 도출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미국 긴축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세미나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세션을 기정사실로 한 상태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화면 중에 세 번째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세미나 다니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긴축을 통해서 리세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우리가 과연 정말 우리 금융위기라든지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미국의 정크펀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이힐드 약간 좀 이런 말 하면 쓰레기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간의 만기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정크펀드의 만기가 전체 규모의 1%도 아니고 0.7% 정도 수준입니다. 170억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민스러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량주들은 기준금리를 올려도 그리고 우량 자산 내지는 우량 가계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약간 한계의 기업들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본 비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롤오버 코스트, 즉 이제 대출을 만기시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서 대손상가 그리고 은행들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세션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아니라면은 시장은 S&P 기준으로는 사실 동의하는 게 아직 하방은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베어마켓을 산정하더라도 지금 같은 가격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어서 역발상으로 너무 리세션에 대한 공포를 갖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오히려 2024년, 2025년이 좀 불안한 상황이고, 근데 외국인이 오늘 아침부터 선물을 때리기 시작한 거는 긴축을 할 거야. 근데 연준이 긴축을 해도 물가가 안 잡힐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아마도 유가 때문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네.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나라만 선물을 팼거나 뭐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사실 니케이 제가 이제 보고 있던 게 해외 니케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상해 종합 차트를 한번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리세션을 하면 우리나라만 리세션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 세계가 리세가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주가 지수도 비싸게 가야 되는데 니케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저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니케이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러니까 니케이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저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신저점은 그 전에 이제 3월 달에 나왔던 저점인데 지금 현재 저점 바닥권 밑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0.9%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고요. 대만 지수도 보시면 대만 지수도 지금 0.22 정도, 지금 대만 지수도 결코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차트랑 비교해 볼 때 나중에 지금도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어이가 없는 거는 상해 종합 차트입니다. 그래서 상해 종합 차트는 우리랑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종합 차트는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차트만 보시면 지금 현재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 여기에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리세션은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문제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주가도 비슷하게 가야 될 텐데 우리가 먼저 빨리 가 있든지 아니면 그들이 따라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빠져서 다시 반등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후자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얽혀 있고 뭔가 꽉 이게 실타래가 묶여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묶는 게 긴축일 텐데, 긴축으로 인해서 묶일 거라고 봤는데 끊어질 거라고 우려하는 게 사실은 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힐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성호 아나운서가 유가앙인데 지금 자리에 없단 말이죠. 전화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유가가 어떻게, 사실 이 모든 게 필요 없고 유가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참 애매합니다. 최근에 뉴스는 바이든이 7월 중순에 15, 16일인가요? 사우디에 가서 드디어 사우디에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해결점이 될지 이게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유가는 순간적으로 일시 급락을 한번 나오지 않을까. 급락. 네, 한 3분기. 급락 나와주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뭐랄까요. 한 7월과 8월 정도는 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뭔가 크러쉬하는 게 아직 안 나왔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최후의 한 방이 좀 안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미국에서 이제 SPX 지수로 따졌을 때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가 적정 가치 밸류라고 좀 판단이 돼서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S&P 500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정도 6월 달까지 시간이, 물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만기가 도래하겠지만 그 이후에 또 뭔가 만기에서의 그런 하방 포지션 공격이 지금 진행이 된다면 월가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최소한 못해도 여기서 5, 6%는 추가적인 하락에 불가피하지 않을까. S&P가 한 20% 빠지면은 그런 생각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화면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CNBC에서 일주일 전에 이제 방송한 내용들을 좀 한 10분짜리를 봤는데 재밌는데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뭐 이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자담을 했어요. CNBC에서 3명이 자담했는데, 립세션 올 것 같냐 하니까 올 것 같다고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고, 스택으로 갈지 안 갈지가 결국 유가에 대한 향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나오죠. 이전 유가가 140에서 150볼 때가 바로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나왔는데, 08년도 5월에서 7월 달에 그때도 뭐 여러 가지의 뭐 중동발 부분도 있었지만은 5월, 7월 달에 미국에서의 그 휴가죠. 드라이빙 시즌. 가장 가솔린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갈 때 여기에 정확하게 겹치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가가 조금 이제 7월 초나 이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상방의 가능성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막 150불까지 한 번에 튀는 그림보다는 좀 몇 달간의 좀 장기 고착화, 한 100불에서 120불의 장기 고착화 유지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가을 정도 되면 대부분 이제 비수기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뭔가 이제 90불 언더로 좀 빠지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유가가 안 잡히는 한, 유가가 100불 위에 있는 한은 CPI는 꺾일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가가 꺾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주가 지수는 반등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7월 달에 지금 현재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그러면 지금 벌써 이제 저는 선반영될 거라면 주가는 선반영될 거 한 달 벌써 지금 안 남았는데 이제 6월 달이고 7월 달이면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러시아산 100만 배럴 수요가 지금 현재 만약 끊겼다 그러면 벌써 150불 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이제 제가 인도랑 중국이랑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 그 수입한 석유로 가지고 이제 뭐 배를 바꾸든지 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0불을 못 뚫고 있는 거지 정말로 러시아산 석유가 전혀 시장에 안 풀렸다 그러면 지금 150불 넘어갔을 텐데 그 외에 이제 공급 문제가 된 리비아라든가 사우디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공급을 늘리면 분명히 100불 밑으로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이 이제 7월 15일 날 결국 간다는 거는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런 조율 없이 대통령이 거기 가서 그냥 손만 잡고 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사전 조율은 됐고 사우디도 그에 맞춰서 어떤 선물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이제 6월 말 정도 되면 100불 밑으로 가면서 우리 시장도 안정화될 것 같고 우리 시장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가 문제거든요. 무역 적자가 나는 이유가 유가에 의해서 적자가 심화되고 그다음에 환율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나라는 유가에 의해서 주가 지수가 가장 많이 달렸다. 봐도 사실 일본도 비슷한 입장인데 일본은 뭐 연기금이 매수를 하는지 기관이 매수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는 안정세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 집 나간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 주체로 돌아온다 그러면 시장은 뭐 오늘 장 끝에라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뭐 네. 제가 갑자기 너무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유가라는 게 어쨌든 그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전망이 많은 만큼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방향성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있는데 과연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두고 뭐 특히나 유가라는 방향성이 이 산업적 부분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서 그런 그 방향이 잡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어디에 투자 포인트를 두고 시장을 봐야 될지 매니저님들의 의견들이 저는 살짝 궁금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주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워낙 지금 애플이라든지 테슬라가 변동성이 너무 세요. 이 정도를 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 10년 동안에. 웬만하면 연말까지 쉬자.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피해보는 항공주들 이제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밀리고 있는데 그런 항공주들이 이제 수혜주가 될 것 같고요. 뭐 직접적으로 유가가 하락할 것 같다면 원유 인버스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인버스 ETF를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게 지금 올라갈 때 한 2%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 그러면 원유 인버스 ETF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항공주라든가 유가가 하락할 때 수혜가 보는 업종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